죽은 아빠가 왜 여기 있지? 고급 호텔 연회장. 교복 위에 꽃집 앞치마를 두른 여고생 손에서 흰 장미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회장이 비서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고생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8년 전 장례까지 치른 아빠가 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걸까요?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름 모를 여고생이 자신이 잃어버린 8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흰 장미가 떨어진 날.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민우가 누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서아 얼굴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손 또 다쳤어? 서아는 손을 얼른 등 뒤로 숨겼습니다. 괜찮아. 늦겠다. 어서 학교 가. 민우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 손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웃는 척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끝나고 약도 사올게. 그제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아는 감추고 있던 손을 꺼냈습니다. 손등에 붉은 긁힌 자국이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꽃가시에 쓸린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 위로 흘렀습니다. 따가웠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서아는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고 앞치마 끈을 고쳐 맸습니다. 오늘 납품비는 8만 원. 민우 약값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꽃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달동네 골목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멈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꽃집에 도착하자 박씨 아저씨가 이미 포장을 끝내두고 있었습니다. 흰 장미와 카네이션, 안개꽃이 큰 바구니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호텔 납품 혼자 할 수 있겠어? 규모가 좀 커. 서아는 바구니 손잡이를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네. 몇 번 해봤잖아요. 아저씨가 서아 손등을 잠깐 봤습니다. 못 본 척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흰 장미 조심해. 가시 정리는 했는데 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서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납품비 선불로 조금만 먼저 주시면 안 돼요? 민우 약값이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해서요. 박씨 아저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미 챙겨놨어. 얼른 가. 서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괜히 꽃잎만 정리했습니다. 늦겠다. 버스 놓치지 말고. 서아는 봉투를 앞치마 안쪽에 넣고 꽃 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무 어린 어깨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무거운 하루를 매일 지고 가는 어깨이기도 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쪽은 손님이 드나드는 정문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납품 아르바이트생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돌려 왼쪽 골목 안쪽 서비스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벽엔 카트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정문 로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서아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납품이에요? 바구니 바닥에 천 깔았죠? 대리석 긁히면 배상하셔야 해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장서 걸었습니다. 서아는 바구니를 고쳐들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잠깐 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긴 테이블 위에는 흰 테이블보가 반듯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색 식기와 유리잔이 반짝였고 공기에는 조용한 냉기가 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교복 위에 꽃집 앞치마를 두른 자기 모습이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꽃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흰 장미를 중심에 두고 카네이션과 안개꽃을 차례로 맞췄습니다. 꽃을 만질 때만큼은 서아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손끝은 익숙했고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쪽 공기가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자세를 고쳤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비서들을 데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흰 장미 한 송이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0살 때 마지막으로 본 얼굴. 버스 추락사고로 실종된 뒤 장례까지 치렀던 아빠 얼굴. 8년이 지났는데도 서아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조금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숨이 목에서 턱 막혔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소리가 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기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고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꽃집 앞치마를 두르고 꽃 바구니 앞에서 얼어붙은 채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지금 뭐라고 했죠?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아 목에 걸린 낡은 은색 하트 목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준혁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목걸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준혁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짧은 한마디였는데 연회장 안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서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죠?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서아 손이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서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왔어야 했는데 애를 대타로 보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준혁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연회장 매니저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일단 나가세요. 빨리요. 서아 팔이 거칠게 잡혀 끌려갔습니다. 서아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서아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처럼요. 서아는 결국 시선을 먼저 걷었습니다. 서비스 복도 벽에 등을 기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쳤나 봐. 닮은 얼굴 보고 혼자 그런 거야.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야. 저런 사람은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아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서아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수화기 너머 아저씨 목소리가 더 미안해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납품비는 오늘 다 줄게. 서아는 평소처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전화를 끊은 뒤 서아는 한동안 핸드폰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등을 뗐습니다.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우 약값이 먼저였습니다. 서아는 앞치마 끈을 다시 고쳐매고 서비스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준혁은 자리에도 앉지 않은 채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꽃 납품한 여학생, 어느 꽃집 소속인지 알아봐요. 비서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준혁은 창가 쪽으로 시선을 둔 채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봐요. 비서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높고 차가운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도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툭 떨어진 흰 장미, 그리고 떨리던 그 아이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지? 자기 목소리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가 달동네 골목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민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누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보더니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오늘 왜 이래?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눈이 빨개.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아가 8년을 버텨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민우가 잠든 뒤였습니다.
서아는 불을 끄지 않은 채 방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간 아빠 사진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사진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아빠, 오늘 본 얼굴이 자꾸 그 사진 위로 겹쳐졌습니다. 서아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닮은 얼굴을 보고 혼자 놀란 거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8년 전에 장례까지 치렀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 서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참아온 마음이 그날은 유난히 더 아팠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방 안엔 민우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울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카운터에서 꽃 줄기를 다듬다가 서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배달 없어. 잠깐 앉아 있어.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른 배달 있으면 주세요. 민우 보청기 수리비가 아직 남았어요. 박씨 아저씨가 서아를 봤습니다. 한참 보다가 다듬던 꽃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 다음 주 행사 납품도 우리 꽃집으로 하고 싶다고. 서아 손이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어제 회장님 쪽에서 직접 너한테 해달라고 했대. 서아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아저씨가 서아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싫으면 안 해도 돼. 다른 데 알아볼게. 서아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 보청기 수리비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였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할게요. 다음 주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서아는 지난번보다 더 큰 꽃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호텔 서비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샹들리에 불빛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흰 테이블 보였습니다. 서아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었습니다. 닮은 얼굴 하나 보고 혼자 놀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꽃만 배치하고 조용히 나오면 됐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흰 장미를 꺼내 배치하고 카네이션을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서아 바로 옆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꽃 배치가 잘못됐는데.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래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반짝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내려와 있었고 굽이 높은 구두였습니다. 서아와 나이는 비슷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학생이 테이블 위 꽃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흰 장미가 3송이인데 저쪽은 2송이잖아요. 행사장 꽃 배치는 대칭이 기본이에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할게요. 여학생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내리고 꽃 배치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비서들을 이끌고 연회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꽃 바구니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학생이 준혁을 보더니 달려갔습니다. 아빠, 준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보던 눈빛이 풀리면서 여학생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여기 왜 왔어? 여학생이 준혁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 보고 싶었지.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는 꽃 바구니 뒤에서 그 웃음을 봤습니다. 자기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코트와 검은 정장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일 수 있겠어요? 저런 웃음을 가진 사람이, 저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 서아는 조용히 꽃 배치를 마쳤습니다. 바구니를 챙겨 서비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호텔 입구에서 박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꽃집 앞치마를 두른 채였는데 서아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어땠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아저씨가 서아 얼굴을 봤습니다. 잘 됐으면 표정이 그게 뭐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계속했습니다. 서아야, 아까 호텔 직원한테 살짝 들었는데 그 회장님 딸이래. 정확히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딸이래. 서아는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지. 재혼한 집안인데 준혁 회장이 친딸처럼 키웠다더라. 서아는 골목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저씨가 서아 얼굴을 봤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동네 계단을 올라 집에 도착하자 민우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왔어? 서아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반찬 갖다 줬어. 서아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그 김을 보면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늘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우가 잠든 뒤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교과서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들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강준혁이라고 쳤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차갑고 절제된 눈빛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유리에 금이가 나빠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닮은 거야. 8년 동안 아빠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서아는 액자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 동생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꽃집 알바생 한서아. 이름이 제일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관계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란에 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이름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세 글자였는데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그 글자 위에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연회장에서 봤던 여고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흰 장미가 손끝에서 떨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빠.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랐는데 지금도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강준혁? 8년 동안 살아온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 서류 위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 전 내가 처음 병원에 실려온 날 기록 다시 찾아봐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높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로 자꾸 아른거리는 건 달동네 골목 계단을 오르던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엔 편의점 봉투, 한 손엔 동생 손. 준혁은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심장이 이유 없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사흘 뒤였습니다. 서아는 학교를 마치고 꽃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학생, 오늘 민우가 수업 중에 거의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보청기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빨리 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아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통장 잔액이었습니다. 보청기 수리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꽃집에 도착하자 박씨 아저씨가 서아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배달 많아요? 박씨 아저씨는 대답 대신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서아 손에 내밀었습니다. 선불이야. 민우 보청기부터 해결해. 서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예요. 못 받아요. 아저씨가 서아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봉투를 억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잔말 말고 받아. 배달 끝나고 민우 데리고 보청기부터 보러 가. 서아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꽃무늬 송금 사이에 벤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서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마친 뒤 서아는 민우를 데리고 보청기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서아 손을 잡고 걸으며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오늘 배달 어디 갔어? 서아가 말했습니다. 호텔이랑 꽃집 2군데.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손 안 다쳤어? 서아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안 다쳤어. 민우는 누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 발이 멈췄습니다. 보청기 수리점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옆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차를 봤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들자마자 수리점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혁이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도 준혁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서아 손을 잡아당기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저 아저씨 누구야?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왔네요. 마침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아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준혁은 수리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세요. 수리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민우 학생 보호자분 맞으시죠? 새 보청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결제까지 다 됐어요. 서아 손이 멈췄습니다. 직원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새 보청기였습니다. 민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나, 새 거야? 서아는 직원을 봤습니다.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까 오신 분이요. 서아는 유리문 밖을 봤습니다. 준혁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서아를 돌아봤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혁이 되물었습니다. 왜요? 서아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한테 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준혁은 잠시 서아를 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서아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은색 하트 목걸이였습니다.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아직도 하고 있네요. 서아 손이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유품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가 순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눈을 더 못 보고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보청기 값은 돈 드릴게요. 한 번에 못 드리면 나눠서라도 드릴게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서아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리점 안에서 민우가 새 보청기를 귀에 대보려다가 낯선 감촉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준혁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민우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뒤 아주 자연스럽게 민우 귀 옆 장치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손길이 놀랄 만큼 익숙했습니다. 준혁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 이제 괜찮아. 하나, 둘, 셋 됐다. 민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 민우가 보청기를 불편해할 때마다 아빠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상에 흔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손길까지 겹치자 서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멈췄습니다.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처럼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리점 문이 닫힌 뒤에도 준혁은 차에 기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 전 사고 기록 찾았어요? 비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그날 같은 노선 버스 추락 사고가 있었고 실종자 명단에 강준혁 회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준혁?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수리점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민우가 새 보청기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옆에서 민우 귀 쪽 장치를 다시 한번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큰 병원을 오래 운영해 온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딸에게 병원을 맡기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준혁을 보더니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아. 볼 게 있다. 준혁이 앨범을 열었습니다. 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환자복 비슷한 옷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혼자 발견됐어. 온몸이 다친 채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이름표 하나밖에 없었지. 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어. 기억은 하나도 없었고 갈 데도 없었으니까 병원에 머물면서 천천히 기억을 찾자고 했지. 그런데 기억이 안 돌아오는 사이 우리 딸이 먼저 마음을 줘버렸어. 장인어른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뭔가 생각난 게 있냐? 준혁이 장인어른을 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실려온 날짜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장인어른이 날짜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버스 추락 사고가 난 날, 실종자 명단에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올라간 그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준혁 등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멈췄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도 된다. 준혁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민우를 재우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새 보청기를 낀 채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아빠 유품이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말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서아는 서랍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간 아빠 사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사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아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방 안엔 동생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또 틀리면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오늘도 호텔 납품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꽃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꽃다발 하나 더 들어갔어. 특별 주문이래. 흰 장미 12송이로 만들어서 연회장 VIP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돼. 서아가 바구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저씨가 서아를 잠깐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회장님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냐? 보청기도 그렇고 왜 자꾸 우리 꽃집 납품만 지정하는 건지.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너 불편한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다른 애 보낼게. 서아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꽃이 마음에 드신 거겠죠.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가 돌아서는 뒷모습만 오래 봤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서아는 곧바로 꽃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흰 장미 12송이로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를 하나씩 고르고 길이를 맞추고 리본을 묶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툭!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대리석 위로 흩어졌습니다. 서아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거울, 볼펜, 낡은 지갑,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미끄러지듯 멀리 나갔습니다.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손이 먼저 닿았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 앞면보다 뒷면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글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서아 5살 봄. 아빠가.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손글씨였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써온 글씨였습니다. 한 번도 의심할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서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겨우 말했습니다.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는 그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사진을 돌려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손을 뻗다가 소매가 조금 밀렸습니다. 팔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자국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자국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가득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잘못 잡은 아이 팔에 얼음을 대며 다급하게 달래던 순간이었습니다. 뜨겁냐? 미안해. 미안해. 그 빗소리였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그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준혁 손끝이 서아 팔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서아도 굳었습니다. 준혁 손이 자기 팔에 닿아 있었는데 서아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수없이 불러온 이름처럼요. 준혁 본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무릎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아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8년이 지나서였어요? 아빠 없이 동생 손을 붙잡고 버텨온 날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기쁨보다 그 긴 시간이 먼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지안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을 찾으러 연회장에 왔다가 안쪽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혁이 낯선 여자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지안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지안을 봤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아를 보고 다시 지안을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안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 팔을 붙잡아 당기며 서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빨리 가자. 곧 회의 시작한대. 준혁이 지안을 따라 움직였지만 시선은 서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가면서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또 무너질까 봐서였습니다. 지아는 복도를 걸으면서 준혁 팔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준혁이 자꾸 뒤를 돌아봤지만 지아는 앞만 봤습니다.
지안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애 누구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꽃집 알바생이야. 지안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저런 표정 짓는 거 나한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제야 지안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지안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서가 찾아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8년 전 버스 추락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 중 강준혁이라는 이름 옆에 가족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없음, 자녀 강서아, 강민우. 준혁은 그 이름들을 오래 봤습니다. 강서아, 강민우. 손가락이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연회장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아 팔 안쪽에 화상 자국, 된장찌개 냄새, 빗소리, 아이 울음소리, 뜨겁냐, 미안해, 미안해. 준혁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8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달동네 골목 계단을 오르던 작은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 한 손에는 동생 손.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으로 너무 오래 버텨온 것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강서아, 강민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높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8년 만에 준혁은 처음 울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학교 가기 전 민우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새 보청기를 끼고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약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어제 그 아저씨 또 와? 서아가 말했습니다. 몰라. 왜? 민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아저씨 눈빛이 이상했어. 누나 볼 때. 서아는 민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 민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운 눈빛이 아니었어. 그냥 누나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어.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고쳐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골목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우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눈빛.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안다고. 학교를 마치고 꽃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서아 발이 멈췄습니다. 꽃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아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아도 멈췄습니다.
골목 안에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마침 잘 왔다. 회장님이 오늘 납품 직접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는데. 서아가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행사 꽃 상태가 좋아서 오늘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아는 준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회장이 꽃집 납품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바생이에요. 회장님한테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서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서아는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서아는 꽃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수석에 앉아 한 번쯤 뒤를 돌아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꽃집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서아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생 때문에요? 서아가 그제야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아저씨한테 들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아가 꽃 배치를 시작하자 준혁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흰 장미 줄기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물 올리기 전에 줄기 끝을 사선으로 잘라야 해요. 그래야 물을 더 잘 빨아들여요. 준혁이 흰 장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흰 장미예요? 서아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흰 장미는 어디에도 잘 어울려요. 튀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요. 준혁이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흰 꽃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서아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서아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도 서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오지안이었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호텔에 왔다가 연회장 안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서아 옆에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안 손에 들린 쇼핑백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어? 준혁이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지안아, 왜 여기까지 왔어? 지안이 준혁 팔에 손을 얹으며 서아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찾으러 왔지.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랬지. 잠깐만 기다려. 지안은 서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서아도 지안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는데 말은 없었습니다. 지안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눈빛. 서아는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꽃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서아가 호텔 서비스 출입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 발이 멈췄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안이 서아 앞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뺏으러 온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굳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안은 서아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기억 잃은 거 어떻게 알았어?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거잖아. 꽃집 납품이라는 게 말이 돼?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꽃집 알바생이에요. 지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빠한테 뭔가 바라고 있잖아.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구차해질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야. 내가 지킬 거야. 서아는 지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눈빛. 붙잡고 싶은데 놓칠 것 같은 눈빛. 서아는 알았습니다. 저 눈빛이 얼마나 아픈지. 8년 동안 혼자 버텨오면서 자기도 수없이 지어본 눈빛이었으니까요. 서아가 겨우 말했습니다. 뺏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구두 소리를 울리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달동네 골목 계단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자마자 철제 난간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흔들림을 느끼며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만 마음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 우리 서아 5살 봄. 아빠가 화상 자국을 보던 눈빛. 서아야. 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수없이 불러온 사람처럼요. 목 끝까지 아빠라는 말이 올라왔는데 서아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또 틀리면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민우 손을 잡고 버텨온 8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꺼번에 올라오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서아는 계단 난간에 이마를 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서아 어깨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확인해둔 주소 자료 속 골목 사진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 서아가 민우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던 그 동네였습니다. 준혁은 그 사진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자? 준혁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왔어. 지안은 소파에 앉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준혁이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고생, 아빠랑 무슨 관계야? 준혁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런 표정 짓는 거 나한테도 본 적 없어. 그 애 볼 때 눈빛이 달라.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기억을 찾은 것 같아. 지안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8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기억 말이야.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붙잡고 싶은데 놓칠 것 같은 눈빛. 준혁이 지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절대로.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손이 자기 손 위에 있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아이가 가까스로 버티다가 끝내 무너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지안을 안았습니다. 지안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준혁 품에 안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작게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지안 등을 오래도록 두드렸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높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불빛을 보면서 달동네 골목의 가로등을 떠올렸습니다. 서아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오던 불빛이었습니다. 두 아이였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붙잡은 말. 사흘 뒤였습니다. 서아는 오늘도 학교를 마치고 꽃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꽃집 앞에 포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박씨 아저씨 앞에서 서류를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허가난 철거입니다. 한 달 안에 다 나가셔야 해요. 이 골목 전체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꽃집이 여기서 20년이 넘었는데 현장 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고 30년이고 허가 나면 끝이에요. 다음 달 말까지 비우세요. 서아는 그 장면을 보며 굳었습니다. 꽃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목 전체였습니다. 달동네 골목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집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서아는 박씨 아저씨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서아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야, 너 왔어. 서아가 현장 소장을 봤습니다. 저희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현장 소장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못 나가면 강제 집행입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집에 돌아와 민우를 재우고 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 안에는 철거 통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위에 철거 통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서아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원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껐습니다. 방 안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동생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아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엄마 사진 옆에 걸린 아빠 사진이 보였습니다. 낡은 액자였습니다.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꽃집에 도착하자 박씨 아저씨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서아야, 할 말이 있어. 서아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 오늘 납품 일찍 끝내고 집 알아봐야 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아가 아저씨를 봤습니다.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 서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계속했습니다. 이 골목 재개발, 회장님 그룹 계열사 사업이래. 서하 손이 앞치마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선 꽃집하고 내 집부터라도 막아보겠다고 했어. 철거 보류해주겠다고. 서하가 되물었습니다. 왜요? 아저씨가 서하를 봤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서하야. 아저씨가 서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정해. 아저씨는 내 결정 따를게. 서하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꽃물이 송금 사이에 박혀 있었고 마디마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호텔이었습니다. 서하는 준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서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철거 보류, 감사한데 받을 수 없어요. 준혁이 서하를 봤습니다. 왜요? 서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한테 뭔데요? 이유 없이 이런 거 받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유 있어요. 서하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서하 씨, 정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서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또 혼자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서하가 애써 말했습니다. 없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다릴게요.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왜 8년이 지나서야? 아빠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는데 서하는 끝내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하가 납품을 마치고 서비스 복도를 나서는데 지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멈췄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차갑기는 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 내가 철거 보류 거절했다고.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거절했어? 서하가 말했습니다. 이유 없이 받으면 안 되니까요. 지안은 서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진짜 아빠 딸이야?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손글씨 봤어. 사진 뒷면에. 나도 알아. 아빠 손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하 손이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인정하기 싫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솔직했습니다. 서하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8년 동안 내 아빠였어. 그게 다야. 서하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8년 동안 혼자 버텨오면서 서하도 수없이 지어본 눈빛이었습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나도 8년 동안 아빠 없이 버텼어요. 지안이 굳었습니다. 서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 나는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 계단이었습니다. 서하가 민우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누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오늘 왜 이래? 서하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가 누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누나, 나 다 알아. 누나 손 떨릴 때 힘든 거잖아. 서아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민우가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그 아저씨 우리 아빠야? 서아 발이 계단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우가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는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민우가 서아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울지 마. 하나, 둘, 셋 해보자. 서아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보자. 그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서아 남매가 무섭거나 아플 때마다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에서 넘어졌을 때도, 민우가 보청기 처음 끼던 날도, 병원 주사가 무섭다며 울던 날도 아빠는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보자. 세상에 흔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아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아빠만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우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 아주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말만 기억나. 서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민우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8살짜리 작은 팔이었는데 꽉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두 사람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달동네 골목 철거, 전면 보류해요. 꽃집이고 주택이고 전부 다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열사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실종자 명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아, 강민우, 준혁은 그 이름들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지안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지안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혁이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자는 거 알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아니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재로 돌아가는 복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동네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우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우가 한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보자. 아빠만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또 틀리면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서아야, 오늘 납품 괜찮겠어?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꽃집에 도착하자 박씨 아저씨가 꽃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흰 장미 특별히 더 챙겨놨어.
서아가 바구니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아저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잘 될 것 같아서. 서아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아저씨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카운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 바구니를 든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아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혁도 서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 안에서 마주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조용히 두 사람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할 말이 있어요. 서아가 꽃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준혁이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 아빠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두 사람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뒷면 손글씨 봤어요. 화상 자국 보던 눈빛도 봤어요. 하나 둘 셋 해보자. 그 말도 알아요. 서아 목소리가 조금 더 갈라졌습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또 틀릴까봐. 혼자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봐. 준혁이 서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서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 손잡고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더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회장이 호텔 연회장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그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없이 불러온 이름처럼요. 준혁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빠야. 그 말이 조용한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서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티려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준혁 품에 닿는 순간 서아 온몸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냄새였습니다. 이 온기였습니다. 서아가 울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준혁도 울었습니다. 서아를 아는 채 어깨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흰 장미 바구니가 대리석 바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지안이었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호텔에 왔다가 연회장 유리창 너머로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낯선 여고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준혁이 서아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봤습니다.
자신한테도 보여준 적 있는 손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가만히 등을 두드려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지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든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복도에서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습니다.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다는 걸 준혁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건 변하지 않아. 지안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도 지안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선 채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혁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가자, 아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안을 따라 몇 걸음 옮기다가 뒤를 돌아 서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은색 하트 목걸이 펜던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아주 작게 입술을 다렸습니다. 아빠, 8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불러본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달동네 골목이었습니다. 서아가 민우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누나 얼굴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오늘 울었어?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민우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계속 오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기분 좋아서 울었어? 서아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기분 좋아서 울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아 가방에서 떨어졌던 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서아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서아 5살 봄. 아빠가 자기 손글씨였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찾아가야 할 날들이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달동네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야, 민우야. 잠깐 숨이 멈췄다가 다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아빠가 갈게. 조심스러운 아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아빠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또 사라지면 어쩌나. 서아는 그 생각을 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아빠 왔다. 서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손에는 비닐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봉투에는 과일이 들어 있었고 다른 봉투에는 따뜻한 죽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뭘 사와야 할지 몰라서. 서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서아는 그제야 몸을 비켰습니다. 네.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장판이 발밑에서 울었습니다. 벽지는 모서리마다 들떠 있었고 창문 틈은 수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봤습니다. 책상이 병원비 고지서, 냉장고 문에 붙은 약 먹는 시간표, 유리에 금이 간 액자 2개,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어린 서아와 민우 그림. 준혁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8년을 버틴 방이. 그때 이불이 들썩였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발소리에 몸을 일으켰다가 준혁을 보는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민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혁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야. 민우는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준혁 얼굴을 보기만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얼굴이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낯설어야 하는데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보자. 그 아저씨 맞아? 준혁 입술이 떨렸습니다. 맞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우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준혁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그 가벼움이 더 아팠습니다. 준혁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민우를 안은 채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해. 그 짧은 한마디에 서아 눈도 다시 젖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준혁은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낡은 방바닥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통 뚜껑을 열어 민우 앞에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뜨거울까봐 후후 불어 식히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철거는 전면 보류했어. 골목 전체 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꽃집도 집도 당장은 아무데도 안 나가도 돼. 서아는 안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올라온 건 안도보다 울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랑 같이 집에 갈래?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겠다는 뜻 아니야. 싫으면 천천히 해도 돼. 그냥 이제는 내가 너희 옆에 있고 싶어서. 서아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죽숟가락을 쥔 채 준혁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지아는요? 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다시는 너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안도 혼자 두고 싶지 않고 너희 셋 다 내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내렸습니다. 완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믿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한참 뒤 서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우 학교 끝나고요. 준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얻은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혁 차가 달동네 골목 아래에 멈췄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우 옷 몇 벌, 서아 교복 2벌, 약봉투, 유리금간 가족사진, 그리고 오래된 목걸이 하나. 준혁은 직접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좀 들게 해줘. 서아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방을 쥔 손에 힘만 들어갔습니다. 골목 아래에서는 박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아저씨가 민우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서아를 봤습니다. 가서 잘 지내. 서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한테는 고맙다는 말로도 모자랐습니다. 서아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툭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꽃집은 내 자리 남겨둘 테니까. 민우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또 와도 돼?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너는 손님이 아니지. 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아저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대신 아이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씨 아저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장님 차례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 발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질반질한 바닥, 높은 천장, 조용한 공기, 너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민우가 서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느끼며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거실에는 오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교복 위에 가디건을 걸친 채 현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지안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지안은 아빠를 보지 않은 채 서아와 민우만 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움직였습니다. 안녕. 지아는 그 작은 인사를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말이와 밥도 함께였습니다. 서아는 식탁 앞에 앉아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민우는 서아 옆에, 지아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남도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서아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서아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괜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멀리 돌아 다시 닿은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민우가 반찬을 집으려다가 젓가락 끝을 헛디뎠습니다.
보청기를 막 새로 맞춘 아이는 아직 낯선 공간에서 자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안이 말없이 손을 뻗어 민우 앞 반찬을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놀란 것처럼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우가 지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끝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 옆 작은 화병을 식탁 가운데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박씨 아저씨가 조용히 넣어준 꽃이었습니다. 흰 장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꽃을 가만히 봤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흰 장미는 어디에도 잘 어울려요. 튀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요. 지금 딱 그랬습니다. 낯선 집이었습니다. 어색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놓인 흰 장미 한 송이가 조금씩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졸린 눈으로 서아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준혁이 아이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안도 그쪽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아직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서아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빠,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집안을 오래 따뜻하게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밤 공기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흰 장미 한 송이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소중한 분께 꼭 한번 전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건 거창한 말보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일지 모릅니다. 함께 나눌수록 오래 기억되고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선생님의 마음에 조용한 빛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